한국식 시나리오는 가치가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뭐든 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이렇게 감동시킨 걸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9월 3일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 스위트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르푸엔 기자 장 피에르 듀랑과의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넘은 지금 젤렌스키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굳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대통령님,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듀랑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어요. 한국입니다. 한국을 보면 희망이 보여요. 한국이요? 듀랑 기자가 놀랐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젤렌스키의 눈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한국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정책연구팀장 올렉산드르 페트렌코가 제출한 보고서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페트렌코는 국제정치학 박사로 분쟁 지역의 전후 복구와 경제 발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젤렌스키에게 제출한 300페이지짜리 보고서의 제목은 분단에서 번영으로 한국 모델의 우크라이나 적용 가능성이었어요. 대통령님, 이 보고서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페트렌코가 젤렌스키에게 보고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한국이 이룩한 성취는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예요. 젤렌스키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어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전 국토의 70%가 폐허가 되었고 인구의 10%가 사상자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어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문화와 기술 분야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페트렌코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휴머니즘을 중시했기 때문에 문명, 기술, 경제에서 도약을 이뤘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젤렌스키가 발견한 한국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사람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부터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학교를 지었고 돈이 없어도 선생님들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문맹률은 30%에 달했지만 정부는 새마을 운동과 함께 전국적인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어요. 마을 어르신들도 밤에 호롱불을 켜고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문맹률이 5% 이하로 떨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교육열이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신들이 굶더라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교육이야말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젤렌스키는 이런 한국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이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한국의 두 번째 비밀은 기술 혁신에 대한 집념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조립 생산만 하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은 매출의 1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했어요. 심지어 적자가 나도 연구개발만큼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부터 독자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페트렌코가 젤렌스키에게 보여준 자료 중에는 놀라운 통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자동차, 조선업에서도 세계 1위 또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한국의 세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바로 분단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이었어요. 한국은 아직도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이라는 핵무기를 가진 적대 세력과 대치하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핑계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꿨어요. 안보 위협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방위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더 단결했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국가에 기부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라고 불렸는데 3개월 만에 227톤의 금이 모였어요. 이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전쟁 중에 비슷한 단결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번째 비밀은 강력한 동맹과의 협력이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는 북한의 장악을 막는 강력한 동맹국 미국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를 확보했고 그 바탕 위에서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일본, 유럽, 중국 등 여러 나라와 경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균형 외교는 놀라웠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도 경제 관계를 발전시켰어요.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적 외교였죠. 젤렌스키는 이런 한국의 모습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봤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서방 세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보를 확보하고 동시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젤렌스키가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의 5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의 힘이었어요. 한국은 2000년대부터 K-팝, K-드라머, K-무비로 전 세계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이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이는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죠. 젤렌스키는 이 부분에서 특히 감동받았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국가 전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페트렌코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현재 세계 27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었어요. 1960년대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젤렌스키는 듀랑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경제적, 문명적 쇠퇴가 뚜렷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뭐든 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젤렌스키의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70년 만에 이룬 기적을 우크라이나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말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젤렌스키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한강의 기적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도 한국처럼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문화를 꽃피울 것이라는 꿈을 말이죠. 젤렌스키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민족의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현실로 만드는 끈질긴 노력.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기적이었어요. 젤렌스키의 인터뷰가 프랑스 르푸eng에 실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극찬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미국 언론이었습니다. CNN의 국제부 편집장 마이클 톰슨은 긴급 편집회의를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모인 기자들과 앵커들 앞에서 톰슨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전쟁 중인 국가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칭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CNN의 베테랑 국제 담당 기자 크리스티안 아만푸어가 동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소에 매우 신중한 발언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그가 한국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분명 깊은 연구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젤렌스키의 발언은 우크라이나 내부의 치밀한 분석에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경제자문관 이리나 코발렌코는 지난 6개월간 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을 연구해왔어요. 특히 한국의 사례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죠. 코발렌코는 키이우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은행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가 젤렌스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대통령님,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코발렌코가 젤렌스키에게 브리핑하며 말했어요.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년간 연평균 8.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의 3배, 유럽의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런 성장을 이루면서도 소득 불평등을 상당히 통제했다는 점이었어요. 1970년대 한국의 진위계 수는 0.34로 당시 브라질의 0.57, 필리핀의 0.45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 것이죠. 젤렌스키는 이런 자료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방향을 설정하는데 한국 모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한편 워싱턴에서는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젤렌스키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한국 담당관 제임스 워커 중령이 국방장관 브리핑에서 보고했어요. 장관님,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에서 미군 주둔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젤렌스키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안보를 보장해주는 수많은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도 한국이 보유한 패트리엇 시스템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할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국무부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다니엘 크리튼 등이 참모들과 회의하며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발언은 한국 모델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의 동아시아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줘요. 유럽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브뤼셀의 유럽연합본부에서는 동아시아 담당관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EU의 대외관계청 아시아 태평양 국장 마르코 산토리니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동료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산토리니가 말했어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의 경험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EU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EU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수천억 유로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젤렌스키가 제시한 한국 모델은 이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는 경제협력개발부 장관 안나 밀러가 특별 성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한국과 활발한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한국의 성공 모델은 독일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밀러 장관이 참모들에게 말했어요. 특히 분단을 극복한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도쿄의 외무성에서는 한국 담당관들이 모여 젤렌스키 발언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한국과장 다나카 히로시가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을 이렇게 평가한 것은 우리 일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나카가 말했어요. 한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국에서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베이징의 국제문제연구원에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모여 젤렌스키 발언을 분석했어요. 연구원장 리웨이밍이 주재한 회의에서 나온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젤렌스키의 분석은 매우 정확합니다. 리웨이밍이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로 기적적인 발전을 이뤘어요. 중국도 한국의 일부 정책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죠. 하지만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인 곳은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의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김철수가 긴급 상황실 회의를 소집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철수가 참석자들에게 보고했어요.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외교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교부 장관 박민정이 우크라이나 담당관들을 불러 회의했어요. 이번 기회에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봅시다. 박민정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의 재건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재건 경험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1950년대 미군과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사례 등은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이동훈이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동훈이 말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과 포스코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재건과 철강 산업 복구에 한국 기업들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대 국제학과 김정호 교수가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분석은 매우 정확합니다. 김정호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의 발전 모델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연세대 경제학과 박영수 교수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와 기술 혁신을 강조한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이는 한국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거든요. 언론계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선일보의 국제부장 최민수가 특별 기획 기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성공 스토리를 제대로 세계에 알려봅시다. 최민수가 말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도 비슷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적인 발전사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거든요. 방송계에서도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KBS의 국제뉴스 담당 프로듀서 정미경이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목한 한국의 성공 비결을 깊이 있게 분석해 봅시다. 정미경이 말했어요. 전 세계에 한국의 진면목을 보여줄 기회예요. MBC와 SBS도 비슷한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압축 성장과 민주화, 문화 발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키이우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 올가 페트로바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 올가가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처럼 전쟁을 겪었는데 이렇게 발전했다니.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친구 안드리 코발렌코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재밌고 K-파프도 좋던데. 문화적으로도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리비우의 한 서점에서는 한국 관련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점 주인 미하일로 스테판이 놀라며 말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 인터뷰 이후로 한국 책들이 엄청 팔려요.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사에 관한 책들이 인기예요. 온라인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이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한국 경제 발전, 한강의 기적, 새마을 운동 같은 단어들이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한국 관련 포스트들이 급증했어요.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한국 음악을 들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젤렌스키의 한마디가 전 세계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언 속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지도자의 의지가 담겨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기적적인 성취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녹아 있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한 이 순간, 한국의 진정한 가치가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젤렌스키의 발언 이후 전 세계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성공 모델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나온 보고서들은 한국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가장 주목받은 것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 모델 21세기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수석 연구원 로버트 킹슬리는 30년간 동아시아 경제를 연구해온 권위자였어요. 킹슬리는 연구진들과 함께 6개월간 한국의 발전사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성취가 단순한 개발도상국의 성장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문명사적 대전환이었다는 것이었죠. 이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이 서구의 산업화 모델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발전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킹슬리가 동료들에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했어요. 서구 국가들이 200년에 걸쳐 이룬 일을 50년 만에 해낸 것이죠. 보고서는 한국 성공의 7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중심 사회였어요. 1960년대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GDP의 4.5%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의 3.2%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간의 교육열이었어요. 한국 가정들은 소득의 25% 이상을 자녀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죠. 두 번째는 기술 독립 의지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1970년대부터는 독자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일본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술자들을 초빙하고 자체 연구진을 양성해서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 기술을 확보했어요. 세 번째는 수출 지향 정책이었습니다. 내수 시장이 작은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했어요. 1960년대부터 수출이 곧 생존이라는 구호 아래 모든 정책이 수출 증대에 맞춰졌습니다. 킹슬리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삼성이 1970년대에 전자산업에 뛰어들 때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병철 창업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남들이 하는 것쯤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병철의 유명한 말이었어요. 이런 정신이 바로 한국 기업들을 세계 인류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독특한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정부가 세웠지만 실제 실행은 기업들이 담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제공했어요. 대신 기업들은 수출 목표 달성과 고용 창출에 책임을 졌습니다. 이런 상호 협력 시스템이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했어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결속력이었습니다. 한국은 개발 과정에서도 사회 통합을 잃지 않았어요. 새마을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이 변화했어요. 정부가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로를 포장하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이 한국 발전의 숨은 원동력이었어요. 여섯 번째는 문화적 개방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 문화를 지키면서도 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1980년대부터 서구 문화가 본격 유입되었지만 한국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해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부터는 역으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K-팝, K-드라머, K-무비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된 배경에는 이런 문화적 개방성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1979년 2차 오일 쇼크,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그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매번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기업들은 이를 계기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킹슬리의 보고서는 곧 전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 데이비드 웨인스타인이 이 보고서를 읽고 감탄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성장 분석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 이론이에요. 웨인스타인 교수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한국 모델은 21세기 개발도상국들이 참고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죠. 유럽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런던 정경대학 LSE의 한국학과 교수 사라 윌슨이 한국의 기적 분단 국가의 성공 전략 연구서를 발표했어요. 윌슨 교수는 한국이 분단이라는 악조건을 오히려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단결했고 안보의식이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었어요. 분단은 한국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윌슨 교수가 말했어요. 위기의식이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죠.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한국 연구에 나섰습니다. 사회학과 소장 한스 밀러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한국의 사회 통합 메커니즘을 분석했어요.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사회 해체를 막았어요. 밀러 박사가 설명했어요.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과 근대적 개인주의가 조화를 이뤘죠.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 중심주의와 교육열이 사회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희생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의 상향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의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가 한국 경제의 성공 요인 연구서를 발간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발전 경로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7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했지만 한국은 단 30년 만에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압축 성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말했어요. 일본이 100년 걸린 일을 30년 만에 해냈어요. 중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베이징 대학 국제관계학원의 왕철민 교수가 한국 모델의 중국 적용 가능성 논문을 발표했어요. 왕 교수는 한국의 수출 지향 정책과 기술 혁신 전략이 중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에 주목했어요. 한국은 시장 경제와 정부 역할의 최적 조합을 찾았어요. 왕 교수가 설명했어요.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도 맥락이 통하죠.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에서도 한국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원장 키쇼어 마부바니 교수가 직접 연구를 지휘했어요. 마부바니 교수는 한국이 아시아적 가치와 서구적 제도를 성공적으로 결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분석이었어요. 한국은 동서양의 장점을 모두 취한 나라예요. 마부바니 교수가 말했어요. 이런 융합 능력이야말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역량이죠. 인도 뉴델리의 자와할랄 네루 대학교에서도 한국 연구에 나섰습니다. 국제관계학과 라지브 쿠마르 교수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 연구를 발표했어요. 쿠마르 교수는 한국이 1990년대부터 본격화한 문화 정책에 주목했습니다. 정부가 문화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K-팝프, K-드라머 같은 한류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치밀한 전략의 결과예요. 쿠마르 교수가 설명했어요. 문화의 힘으로 국가 브랜드를 높인 대표적 사례죠.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의 카를로스 실바 교수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주목했습니다. 지역 개발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한국의 모델이 라틴 아메리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새마을 운동은 위로부터의 개발과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조화를 이룬 사례예요. 실바 교수가 말했어요. 이런 상향식 발전 모델이 브라질에도 필요해요. 이처럼 전 세계 연구진들이 한국을 분석한 결과 공통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전략과 국민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이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 기술 혁신에 대한 집념, 수출 지향적 정책, 사회 통합 능력, 위기, 극복 의지 등이 한국 성공의 핵심 요소로 분석되었습니다.
젤렌스키가 한국을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한국의 역사에서 찾았던 것이죠.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성공 모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델의 핵심에는 교육과 기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국민 정신이 있었습니다. 젤렌스키의 발언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본격적으로 한국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협력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개발부였습니다. 부장관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가 직접 한국 모델 적용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이 팀을 이끈 것은 경제학 박사이자 전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나탈리아 밀로바노바였습니다. 밀로바노바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깊이 연구했어요. 그녀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에 적용 가능한 한국식 전략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단계적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해요. 밀로바노바가 쿠브라코프 부장관에게 브리핑하며 말했어요. 1단계는 인프라 복구, 2단계는 제조업 육성, 3단계는 첨단 기술 개발로 나눌 수 있어요. 쿠브라코프 부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1960년대에 했던 것과 비슷하군요. 우리 상황에 맞게 조정하면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은 전력, 철강, 시멘트 등 기간산업 구축에 집중했었어요. 2차 계획 1967-1971에서는 경공업과 화학공업을 육성했고 3차 계획 1972-1976부터는 중화학공업에 투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런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하기로 했어요. 전쟁 피해 복구가 끝나면 즉시 제1차 우크라이나 재건 5개년 계획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한국 모델이 주목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교육부 장관 오크사나 리소비는 한국의 교육 정책을 벤치마킹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의 교육 투자 비율은 정말 놀랍습니다. 리소비 장관이 참모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도 전쟁이 끝나면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해요. 실제로 한국은 1960년대부터 GDP의 4% 이상을 교육에 투자해 왔어요. 특히 초등교육 의무화, 중학교 무상교육, 대학 설립 확대 등을 통해 국민 교육 수준을 급속히 향상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교육부는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와 MOU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우크라이나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가 한국의 IT 발전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이 1980년대부터 시작한 정보화 정책이 인상적입니다. 페도로프 장관이 말했어요. 전자정부 구축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 성공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1987년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을 시작으로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했어요. 1990년대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했고 2000년대에는 전자정부를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게 되었어요. 우크라이나도 이런 한국의 경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할 때 처음부터 디지털 기반으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농업 분야에서도 한국 모델에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업부 차관 타라스 비솔스키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연구했어요.
새마을 운동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비솔스키 차관이 감탄했어요. 정부가 재료만 지원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을 개발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농촌을 재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농촌 개발 운동이었어요.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환경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10년 만에 한국의 농촌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이런 새마을 운동 방식을 우크라이나 마을 재건 운동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전쟁 피해를 입은 농촌 지역을 주민 참여형으로 복구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문화 정책에서도 한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화부 장관 올렉산드르 트카첸코가 한류의 성공 비결을 분석했어요. 한국이 1990년대부터 문화산업에 투자한 것이 지금의 한류 열풍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트카첸코 장관이 말했어요. 우리도 우크라이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요. 한국은 1993년 문화체육부를 신설하고 문화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시작했어요. 1999년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부터 K-팝프, K-드라머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도 이런 한국의 문화 정책을 참고해서 우크라이나 문화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문화의 힘으로 치유하겠다는 의지였어요. 이런 움직임은 곧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적극 호응했어요. 외교부 장관 박민정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우크라이나와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박민정 장관이 말했어요. 70년 전 우리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종합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어요. 첫째, 경제개발 경험 공유. 둘째, 교육 시스템 구축 지원. 셋째, 기술 이전 및 투자. 넷째, 문화 교류 확대가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개발 경험 공유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나섰습니다. KDI 원장 유일호가 우크라이나 전문 연구팀을 구성했어요. 우리가 1960년대부터 축적한 경제개발 노하우를 모두 전수하겠습니다. 유일호 원장이 다짐했어요. 우크라이나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KDI는 우크라이나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개발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기획원에서 일했던 전직 관료들이 직접 강의를 맡았어요.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KDI에 앞장섰습니다. KDI 원장 이문함이 우크라이나 교육재건 마스터 플랜을 작성했어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이문함 원장이 말했어요. 우크라이나의 미래 인재들을 기르는 일에 우리가 기여하겠어요. KDI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식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장학금 프로그램도 마련했어요. 기술 이전 분야에서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크라이나에 반도체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LG전자는 가전제품 생산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고,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직접 나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했어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것은 기술 자립 의지 덕분이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말했어요. 우크라이나도 이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문화교류에서는 한국문화원이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문화원 원장 김영덕이 우크라이나에 한국문화원 분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문화는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김영덕 원장이 말했어요. 전쟁으로 상처받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한국 문화가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이런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들이 발표되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키이우의 한 대학생 안나 코르체바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자기들도 어려웠을 텐데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다니. 리비우의 한 직장인 이고르 멜리체크도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우크라이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 대한 감사 메시지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에게 배우자, 우크라이나도 할 수 있다 같은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에 고무되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젤렌스키가 국민에게 연설하며 말했어요. 한국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있어요. 그들이 보여준 길을 따라 우리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사이에는 특별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한국의 성공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파트너십이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한국 모델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절망에 빠진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한국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젤렌스키의 발언과 우크라이나-한국 협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놀랍게도 다른 나라들도 한국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고 나섰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아프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가나의 대통령 나나 아쿠포아도가 젤렌스키의 인터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즉시 경제기획부 장관 켄 오포리아타를 불러 한국 모델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아쿠포아도 대통령이 말했어요. 가나도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포리아타 장관은 가나 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개발경제학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즉시 한국 연구팀을 꾸렸어요. 연구팀장을 맡은 것은 코피 안난 박사였습니다. 안난 박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근무한 경력의 소유자였어요. 그가 3개월간 연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안난 박사가 보고했어요. 교육 투자, 수출 진흥, 기업가 정신 육성 등 체계적인 전략이 있었죠. 가나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 정부는 즉시 가나 도약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모델로 한 장기 발전 전략이었어요. 특히 코코아, 금, 석유 등 천연자원 수출로 얻은 외화를 교육과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케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케냐는 농업 국가인 만큼 농촌 개발 모델로서 새마을 운동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루토 대통령은 농업부 장관 음와니키 음보고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케냐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음보고 장관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음보고 장관은 농업 전문가로 유명했어요. 나이로비 대학교에서 농업 경제학을 전공하고 FAO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한국을 방문해서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들을 둘러봤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은보고 장관이 한국 새마을운동 중앙회를 방문한 후 감탄했어요. 정부가 방향만 제시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바꾼 거군요. 케냐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케냐는 우후루 키엔야 자유로운 케냐라는 이름으로 농촌 개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을 도입해서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는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라마포사는 경제개발부 장관 에브라힘 페텔에게 한국 기업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찾아보세요. 페텔 장관이 정말 유능한 분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페텔 장관은 케이프타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재벌 시스템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한국 재벌들의 장기 투자 철학이 인상적이에요. 페텔 장관이 분석했어요. 단기 수익보다 장기 성장에 투자한 것이 성공 비결인 것 같아요. 남아공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특히 삼성과 LG에게 남아공 공장 설립을 제안했어요. 동시에 현지 기업가들을 한국에 파견해서 기업 경영 노하우를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중남미에서도 한국 열풍이 일었습니다.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한국의 IT 발전사에 관심을 보였어요. 콜롬비아를 남미의 IT 허브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에게 한국의 경험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페트로는 정보통신부 장관 알렉산드라 몬토야에게 한국 벤치마킹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IT 강국이 되었는지 연구해 보세요. 몬토야 장관의 능력이면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몬토야 장관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구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정보화 정책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IT 인프라에 투자했어요. 몬토야 장관이 보고했어요. 정부 주도로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고 전자정부를 만든 것이 성공 요인이었죠. 콜롬비아는 디지털 콜롬비아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을 모델로 해서 전 국토의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고 모든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베트남에서는 응우옌 푸쫑 공산당 서기장이 한국의 압축 성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처럼 30년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고 싶어 했어요. 쫑 서기장은 기획투자부 장관 응우옌치 증에게 한국 모델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전략을 베트남에 맞게 수정해서 적용해 보세요. 증 장관이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증 장관은 파리 정치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문가였어요. 그는 한국의 수출 지향 정책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수출 진흥에 올인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어요. 증 장관이 분석했어요. 내수 시장이 작은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야 하는 거죠. 베트남은 수출 대국 베트남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처럼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어요.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한국의 브랜드 전략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브랜드들이 어떻게 세계적 인지도를 얻었는지 궁금해했어요.
모디는 상공부 장관 피유시 고얄에게 한국 브랜드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브랜드 파워를 키웠는지 알아보세요. 고얄 장관이 연구해주면 인도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고얄 장관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 출신으로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었어요. 그는 한국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쌓았어요. 고얄 장관이 보고했어요. 품질을 먼저 높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 마케팅에 투자한 거죠.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어, 브랜드 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처럼 제조업 품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인도 브랜드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중동에서도 한국 모델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UAE의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부통령이 한국의 스마트 시티 정책을 주목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디지털 선진국이 되었는지 연구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제부 장관 술탄 알만수리에게 말이에요. 알만수리 장관은 MIT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두바이 개발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문가였어요. 그는 한국의 스마트 시티 정책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전자정부와 스마트 인프라를 동시에 발전시켰어요. 알만수리 장관이 보고했어요. 이것이야말로 미래형 도시 모델이죠. UAE는 두바이를 아시아의 서울처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런 전 세계적인 한국 모델 열풍은 한국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한국 모델 글로벌 확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외교부 차관 조현동이 이 팀을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조현동 차관이 말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해요. 한국국제협력단 KOICA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KOICA 이사장 이미경이 한국 모델 전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적극 도와야죠. 이미경 이사장이 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발협력이에요. 한국의 주요 대학들도 참여했습니다. 서울대는 글로벌 한국학 과정을 신설했고 연세대는 한국발전 모델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각국에서 온 공무원과 학자들이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우러 몰려들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특별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KDI 원장 유일호가 직접 나서서 각국 정책 담당자들을 교육했습니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축적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유일호 원장이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보다 더 빨리, 더 잘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의 기업들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이 각국의 기술 이전과 투자를 확대했어요.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 이런 흐름에 대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젤렌스키 한 사람의 발언이 전 세계적인 한국 모델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프리카부터 중남미,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성공 경험을 배우려고 나선 것이죠. 한국이 단순히 경제대국을 넘어서 진정한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한국 모델 열풍이 절정에 달하자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발전 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유엔이 있었어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특별 연설을 통해 한국 발전 모델의 국제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였어요. 한국의 성취는 인류 전체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193개 회원국 대표들 앞에서 말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것은 기적 그 자체예요. 구테흐스의 연설은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근 며칠간 각국 정상들로부터 한국 모델에 대한 문의를 연달아 받았어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나이지리아의 볼라, 티누부 대통령까지 모두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연락해왔던 것이죠.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 폴라 나르바에스가 구테흐스에게 제안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이런 관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한국 발전 모델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나르바에스 의장이 콜롬비아 출신답게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구테흐스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한국의 경험을 전 세계와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봅시다. 유엔은 곧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한국 모델 연구위원회를 설치했어요. 위원장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오랫동안 개발 경제학을 연구해온 세계적 석학이었어요. 그는 한국 모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스티글리츠 교수가 연구위원들에게 말했어요. 사회 발전과 문화 융성을 동시에 이룬 포괄적 발전 모델이에요. 연구위원회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하버드대의 데이비드 웨인스타인 교수, 옥스퍼드대의 사이먼 존슨 교수, 도쿄대의 후쿠이 다카오 교수, 베이징대의 리니프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어요. 6개월간의 연구 끝에 나온 결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한국 모델 21세기 지속 가능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한국의 성공을 8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교육 우선주의. 둘째, 기술 자립 의지. 셋째, 수출 지향 전략. 넷째, 정부 마이너스 민간 파트너십. 다섯째, 사회적 결속력. 여섯째, 문화적 개방성. 일곱째, 위기 극복 능력. 여덟째, 지속적 혁신 정신. 스티글리츠 교수가 보고서 발표회에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서구의 발전 모델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했어요. 동양적 가치와 서구적 제도를 성공적으로 결합한 거죠.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한국의 압축 근대화 이론이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200년에 걸쳐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국은 50년 만에 동시에 달성했다는 분석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과정에서 전통 문화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냈어요. K-파프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옥스퍼드대의 사이먼 존슨 교수가 분석했어요. 서구 팝 음악의 형식에 한국적 정서와 아시아적 미학을 결합해서 전 세계적 신드롬을 만들어낸 거죠. 유엔 보고서가 발표되자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세계은행이었어요. 세계은행 총재 데이비드 멜페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앞으로 개발도상국 지원에 한국 모델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멜페스 총재가 발표했어요.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한국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신설했어요. 한국의 성공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은 IMF 지원을 받은 나라에서 IMF에 기여하는 나라로 변신한 모범 사례입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말했어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들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도 한국의 성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OECD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만이 특별 성명을 냈어요. 한국은 OECD 가입 30년 만에 선진국 클럽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코만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이런 변화 속도는 OECD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학계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한국 경영 모델을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하기로 했어요. 와튼, 스쿨,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등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학장 니틴 노리아가 설명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한국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는 MBA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사례예요. 장기 투자와 기술 혁신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철학이 인상적이거든요. MIT에서는 한국기술혁신연구소를 신설했어요. 연구소장에는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인 김성진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기술 후진국에서 혁신 선도국이 되었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성진 교수가 포부를 밝혔어요. 한국의 R&D 투자 전략과 산학협력 모델이 특히 흥미로워요. 유럽에서도 한국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옥스퍼드대는 한국학과를 신설하기로 했고 소르본대는 한국발전학 석사과정을 개설했어요.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장하준이 이런 흐름에 대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 모국 한국이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말했어요. 한국의 성공은 신자유주의가 아닌 실용적 정책의 승리예요. 언론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의 기적 특집을 연재했고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모델의 글로벌 확산 커버 스토리를 실었어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 21세기형 국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프리드먼이 썼어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전통과 혁신, 개방과 자주성을 모두 겸비한 나라예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 기업의 성공 DNA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혁신, LG의 가전기술, 현대의 자동차 품질 향상 스토리가 연일 소개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인정은 노벨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장 베리트 라이스 안데르센이 깜짝 발표를 했어요. 내년부터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에 한국형 평화 발전 모델을 새로운 기준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라이스 안데르센 위원장이 말했어요. 분단 상황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며 발전한 한국의 경험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어요. 이런 국제적 인정 속에서 한국 정부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글로벌 상생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이었어요. 대통령 김대중이 국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나라들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한국의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어 함께 발전하는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한국은 ODA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대폭 늘리고
개발도상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또한 한국의 주요 대학들에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기업들도 글로벌 기술 전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무상으로 전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젤렌스키 한 사람의 발언으로 시작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인 인정과 존경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된 것이죠.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선 작은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난 후 실제로 이를 적용한 나라들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우크라이나였어요. 전쟁이 끝난 지 6개월 후 우크라이나는 제1차 우크라이나 재건 5개년 계획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모델로 한 이 계획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계획 시행 책임자인 재건개발부 부장관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가 키이우에서 첫 번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쿠브라코프 부장관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계획 시행 후 6개월 만에 GDP 성장률이 12%를 기록했어요. 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3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급속한 성장의 비결은 한국식 접근법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처럼 인프라 복구와 교육 투자를 동시에 추진했어요. 특히 파괴된 학교들을 재건하면서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육부 장관 오크사나 리소비가 감격스럽게 보고했어요. 한국에서 파견된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리소비 장관이 말했어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파견된 교육 전문가 김영수 박사가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 활동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잠재력이 정말 놀라워요. 김영수 박사가 말했어요. 한국식 교육 방법을 적용하자 수학과 과학 성취도가 30% 향상되었어요. 기술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IT 기업들과 합작으로 우크라이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삼성전자에서 파견된 기술 고문 이성민 상무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의 프로그래밍 실력이 정말 뛰어나요. 이성민 상무가 감탄했어요. 3개월 만에 한국 본사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냈어요.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도 놀라운 성과를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우크라이나가 동유럽 IT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페도로프 장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벌써 유럽 5개국에서 우크라이나 IT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했어요. 가나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나 도약 2030 계획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경제 성장률이 8.5%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가나 대통령 나나 아쿠포아도가 아크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격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한국 모델이 가나에서도 통했습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교육 분야 투자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가나는 한국처럼 GDP의 5%를 교육에 투자했어요. 그 결과 문맹률이 30%에서 15%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 학교들을 설립해서 젊은이들에게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쳤어요. 가나 경제기획부 장관 켄 오포리아타가 구체적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코코아 가공 기술을 개선해서
수출 단가가 40% 올랐어요. 오포리아타 장관이 보고했어요. 한국에서 도입한 농업 기계화도 생산성을 2배 높였어요. 케냐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모델로 한 우후루 키에냐 운동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마을을 개발하는 방식이었어요. 케냐 농업부 장관 음와니키 음보고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보고 장관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1년 만에 5,000개 마을에서 도로 포장, 학교 건설, 급수 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어요. 케냐 중부 지역의 작은 마을 니에리에서 만난 농민존 와무구가 감격스럽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무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한국의 새마을 운동 방식을 따라하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아이들이 깨끗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콜롬비아에서도 IT 강국 콜롬비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을 벤치마킹한 결과 불과 1년 만에 전국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85%에 달했어요. 콜롬비아 정보통신부 장관 알렉산드라 몬토야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1990년대에 했던 것을 우리가 따라하고 있어요. 몬토야 장관이 말했어요. 정부가 인프라에 투자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이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보고타의 IT 기업 사장 카를로스 로드리게스가 증언했습니다.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니까 우리 회사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로드리게스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유럽 고객들과도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베트남에서는 수출 대국 베트남 전략이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처럼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한 결과 수출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어요.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응우옌치 증이 하노이에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수출 진흥 정책을 그대로 적용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증 장관이 감탄했어요. 특히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요. 호치민시의 섬유 기업 사장 레 티홍이 구체적인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유럽 시장에 진출했어요. 홍 사장이 말했어요. 품질 향상 프로그램도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이제 독일 회사들과도 거래하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메이크 인 인디어, 브랜드 인디어 캠페인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처럼 제조업 품질을 높이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결과 인도 제품의 수출 단가가 평균 30% 상승했어요. 인도 상공부 장관 피유시 고얄이 뉴델리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성공 비결이었어요. 고얄 장관이 설명했어요. 인도 제품에 대한 해외 바이어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갈로르의 IT 기업 CEO 라메시 굽타가 변화를 체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저가 외주 업체로만 여겨졌는데 이제는 혁신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어요. 굽타 CEO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처럼 장기 투자에 집중한 결과예요. 아프리카 전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 주도한 아프리카 르네상스 2030 프로젝트에 54개국이 모두 참여했어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 실정에 맞게 적용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위원장 무사 파키 마하마트가 아디스아바바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하마트 위원장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지혜가 우리 아프리카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특히 주목받은 것은 교육 분야였습니다. 아프리카 전체의 초등교육 취학률이 1년 만에 60%에서 85%로 급상승했어요.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탄자니아의 한 시골 마을 교사 그레이스 음환다가 증언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음환다 교사가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수학을 재미있어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섰습니다. 각국의 국민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희망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대학생 올가 페트로바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올가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가나 아크라의 젊은 기업가 코피 아사레가 비슷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우리처럼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대요. 아사레가 말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해낼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본 국제사회도 놀랐습니다. 세계은행 총재 데이비드 멜페스가 특별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모델의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멜페스 총재가 감탄했어요. 교육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되었어요.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도 한국 모델의 성공을 인정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경험을 적용해서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해요.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 발전이죠.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더욱 감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장 모델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어떤 나라든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의 자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난 직장인 김민수 씨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정받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이런 날이 온 것 같아요. 부산에서 만난 주부 박영희 씨도 비슷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박영희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도울 수 있게 되다니 꿈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젤렌스키의 한마디에서 시작된 한국 모델. 열풍이 전 세계 곳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젤렌스키의 발언으로 시작된 한국 모델 열풍이 2년을 지나면서 이제 전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2027년 9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 발전 모델 글로벌 확산 2주년 기념 특별 총회였어요.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놀라운 성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한 나라의 성공 경험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주었어요. 먼저 발표된 것은 경제 분야 성과였습니다. 한국 모델을 도입한 47개 개발도상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8.3%를 기록한 것이었어요. 이는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프랜신 알베르티니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인 교육 투자와 기술 혁신이 각국에서 똑같은 효과를 발휘했어요. 알베르티니 박사가 설명했어요. 특히 인적자원 개발에 집중한 나라들에서 더욱 큰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교육 분야의 성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문맹률이 평균 50% 감소했어요. 아프리카의 경우 문맹률이 40%에서 18%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리 아줄레가 감격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교육의 힘이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어요. 아줄레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교육 우선주의 철학이 전 세계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가장 감동적인 성과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3년 만에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변모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직접 뉴욕에 와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젤렌스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2년 전 제가 한국 모델에 대해 한 말이 이런 기적으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젤렌스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GDP는 전쟁 전 수준을 넘어서 140%까지 증가했어요. 실업률은 15%에서 3.2%로 급감했고 청년 창업률은 300% 증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크라이나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우크라이나는 몰도바와 조지아의 재건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젤렌스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상생 발전이죠. 아프리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연합 위원장 무사 파키 마하마트가 대륙 전체의 성과를 발표했어요. 아프리카가 더 이상 절망의 대륙이 아닙니다. 마하마트 위원장이 힘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희망의 대륙으로 변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54개국 모두가 아프리카 르네상스 2030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 결과 대륙 전체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7.8%를 기록했어요. 빈곤율은 60%에서 35%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교육 분야였습니다. 한국형 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아프리카 전체의 대학 진학률이 15%에서 45%로 3배 증가했어요. 케냐의 한 농촌 마을에서 자란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그레이스 음환다 교사가 화상으로 참여해서 증언했어요. 제 아들이 한국 대학에 갈 수 있게 되다니. 음환다 교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기회에 정말 감사해요. 남미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콜롬비아가 남미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국의 IT 정책을 벤치마킹한 결과 콜롬비아는 중남미 최대의 기술 허브가 되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가 놀라운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IT 수출이 3년 만에 20배 증가했어요. 페트로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보고타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의 남미 본부가 들어서고 있어요. 아시아에서도 한국 모델의 성공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베트남이 아시아의 새로운 용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수출 진흥 정책의 성과였습니다. 베트남 총리 팜 민진이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팜 민찬 총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한국이 1990년대에 걸었던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어요. 인도에서는 브랜드 인디어 캠페인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처럼 품질 향상에 집중한 결과
인도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했어요.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인도 브랜드에 대한 전 세계 인식도가 300% 향상되었어요. 모디 총리가 말했어요. 이제 메이드 인 인디어가 품질의 상징이 되고 있어요. 중동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UAE가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도입해서 두바이를 미래 도시로 탈바꿈시켰어요. UAE 부통령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두바이가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어요. 빈 라시드 부통령이 말했어요. 한국 기술 덕분에 가능했죠. 이런 전 세계적 성과들이 발표되자 각국 대표들이 한국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나 대통령 나나 아쿠포아도가 먼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가나의 은인입니다. 아쿠포아도 대통령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모델 덕분에 가나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이 남미에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룰라 대통령이 말했어요. 가난한 나라도 얼마든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193개국 대표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대통령이 감격스럽게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성공이 전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한국 대통령은 겸손한 자세로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어려웠을 때 도와준 모든 나라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도움을 다른 나라들에게 전해줄 차례가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10년간 ODA 예산을 현재의 10배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한국대학을 전 세계 50개국에 설립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전수하겠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민간 부문의 참여였습니다. 삼성, LG, 현대, SK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상생 펀드에 총 1,000억 달러를 출연하기로 했어요. 한국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이 돈으로 개발도상국의 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들은 각국 대표들이 또다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10분간 계속된 박수는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감사와 존경을 보여주었어요. 총회가 끝난 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감사해요. 젤렌스키가 한국 대통령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2년 전 제가 한 인터뷰가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 몰랐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한국 대통령도 감격스럽게 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님이 우리의 진가를 알아봐 주신 덕분이에요. 그 한마디가 전 세계를 바꿨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나라가 형제자매처럼 도우며 사는 세상이 되었네요. 그날 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에게 감사하는 세계인의 밤 축제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대학생 올가 페트로바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한국 감사해요. 우리에게 희망을 줘서 고마워요. 올가의 외침에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이 함께 박수를 쳤어요. 케냐에서 온 농부존 와무구도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모든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한국에 대한 감사의 물결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축제를 벌였어요. 광화문 광장에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서울 시민 김영희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가난한 시절에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네요. 부산 시민 이철수 씨도 감격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세계 어디를 가도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해서 젤렌스키의 한마디로 시작된 이야기가 전 세계를 바꾸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분단된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의 희망이자 스승이 된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한국이 이제는 절망에 빠진 모든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한 사람이 한국의 진가를 알아본 것에서 비롯되었어요. 세계는 이제 한국 덕분에 더 아름다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마디가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가진 저력과 가능성은 이야기 속 내용보다 훨씬 클 수도 있어요. 분단 상황에서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고 K-컬처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나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또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